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독재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단순히 한 나라의 내정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제적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선언은 미국의 안보, 세계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셨을 텐데요. 마두로 독재 정권 하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고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고려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배경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펜타닐과 마약 카르텔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마약 유통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두 번째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중국이 남미에서 구축하려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 기술의 해외 수출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개발된 선거 조작 기술들이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미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트럼프가 강경한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2013년 우고 차베스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이후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 하에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한때 100만%를 넘어섰고 국민의 90% 이상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약 7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인근 남미 국가들로 피난을 떠났고 일부는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독재적 통치 방식도 국제사회의 큰 우려사항입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언론을 검열하며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지만 마두로는 군대와 치안기관의 지지를 받으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두로 정권이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맞서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독재 정권의 문제들만으로는 트럼프가 군사적 개입을 검토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취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에는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각한 독재 정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가 특별히 미국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라가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세 가지 핵심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 활동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외국 세력의 침투,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는 기술들의 수출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이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펜타닐과 마약 카르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펜타닐과 마약 카르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 매년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강한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원래는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불법적으로 제조된 펜타닐이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전체 기간 동안의 미군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매일 평균 200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펜타닐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이 어떻게 미국으로 들어오는지 추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멕시코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된 후 미국으로 밀수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베네수엘라가 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펜타닐의 경유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펜타닐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마두로 정권의 고위 관리들이 이런 불법 활동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두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디오스다도 카베요 부통령과 탈핵, LI3이 전 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콜롬비아의 반정부 무장단체인 FARC와 연계하여 대규모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런 마약 밀매 활동을 단순히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항구와 공항은 마약 운송의 주요 거점이 되었고 정부 관리들이 이런 활동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마약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마약 밀매가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만 펜타닐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카리브해와 남미 루트도 중요한 밀수 경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마약들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루바, 키라소 등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거쳐 푸에르토리코나 플로리다로 들어오는 새로운 밀수 루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루트는 기존의 멕시코 국경보다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서 마약 밀매업자들이 선호하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베네수엘라가 단순한 펜타닐 밀매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한 마약들의 생산과 유통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카인, 헤로인 등 전통적인 마약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합성 마약들도 베네수엘라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공급원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관련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게 현상금을 걸었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운영하는 선박과 항공기들의 미국 영공 및 해역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제재를 버텨내고 있었고 마약 밀매 활동은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마약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펜타닐 문제는 단순한 마약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펜타닐을 생화학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량의 펜타닐만으로도 수천 명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비, 범죄로 인한 치안 비용, 생산성 저하 등을 모두 합치면 연간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중국의 1대1로 남미 삼각편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정학적 우려입니다. 이 문제는 마약 문제만큼이나 미국의 장기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대규모 국제 인프라 개발 계획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남미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남미에서 페루,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연결하는 삼각편대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는 남미 대륙의 태평양 연안, 카리브해 연안, 대서양 연안을 각각 대표하는 전략적 요충지들입니다. 페루에서는 창카이 항구 건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이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건설하고 있는 이 항구는 완공되면 남미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가 될 예정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 남미의 원자재들이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고 중국의 제품들이 남미 전체로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합니다. 중국은 마두로 정권에게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채굴권과 각종 인프라 건설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항구, 공항, 도로,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브라질의 철광석과 대두 등 주요 원자재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또한 브라질의 전력망과 통신 인프라에도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를 연결하는 중국의 계획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지정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이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중국의 투자와 지원이 마두로 정권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원 덕분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단순히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군사 장비도 제공했고 사이버 보안 기술도 전수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정보 수집과 감시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중국의 남미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남미 전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남미 진출에는 명확한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자재 확보입니다. 남미는 구리, 리튬, 히토류 등 중국의 제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들의 주요 산지입니다. 중국은 이런 원자재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남미 국가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장 확보입니다. 남미는 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입니다. 중국은 남미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입니다. 남미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져 왔는데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이런 중국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북부의 카리브해에 면한 전략적 위치에 있어서 이곳을 거점으로 삼으면 카리브해 전체와 중앙아메리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쿠바, 니카라과 등 다른 반미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남미 진출이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서 군사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고 베네수엘라 군대의 현대화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사이버 전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통신망과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이런 기술들을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게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이었던 남미에서 중국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지정학적 우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남미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남미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히 마두로 독재 정권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는 더 큰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부정선거 수출과 민주주의 위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결정한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부정선거 기술의 해외 수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최소 4번의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선거에서 사용된 조작 기법들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결국 다른 나라들로까지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부정선거는 2004년 우고 차베스에 대한 소환투표였습니다. 당시 야당은 차베스의 탄핵을 위한 소환투표를 추진했는데 투표 결과 차베스가 근소한 차이로 소환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후 실시된 출구조사와 공식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마두로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차베스 사후 실시된 이 선거에서 마두로는 야당 후보인 엘리케 카프릴레스를 1.5% 차이로 근소하게 이겼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투표함 훼손, 투표소 폐쇄, 유권자 협박 등의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마두로의 재선 과정이었습니다. 이 선거는 주요 야당 후보들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고 투표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들은 이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2024년 7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행위의 규모와 체계성은 이전의 모든 사례를 뛰어넘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야당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를 단일 후보로 내세웠고 선거 당일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곤살레스가 20%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당일 오후까지만 해도 야당 참관인들이 확인한 개표 결과에서는 곤살레스가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6시경부터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갑자기 마두로가 5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야당이 확보한 개표 증명서들과 공식 발표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전체 투표소의 80% 이상에서 확보한 개표 증명서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계산한 결과 곤살레스가 67%, 마두로가 30%의 득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멕시코 등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선거 조작의 진짜 문제는 이것이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베네수엘라에서 개발되고 완성된 선거 조작 기법들이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선거 조작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전 단계의 조작입니다. 유권자 등록부 조작, 야당 후보들의 출마 자격 박탈, 언론 통제, 정부 자원의 선거 개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선거 당일의 조작입니다. 투표소 위치 변경, 투표시간 단축, 야당 참관인 배제, 투표함 바꿔치기, 전산 시스템 조작 등이 동원됩니다. 특히 전산 시스템 조작은 베네수엘라가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기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 후 단계의 조작입니다.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 이의제기 절차 무력화, 결과 발표 지연,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체계적인 선거 조작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선거 조작 노하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니카라과입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도움을 받아 2016년과 2021년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1년 선거에서는 주요 야당 후보들을 모두 구금한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볼리비아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영향이 감지되었습니다. 2019년 에보 모랄레스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결국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전문가들이 볼리비아의 선거 시스템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베네수엘라식 선거 조작 기법들이 사용되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선거 조작 기법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다른 대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도 베네수엘라의 선거 조작 노하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선거 조작을 하나의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선거 조작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존재는 전 세계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개발한 전산 시스템 조작 기법은 기존의 선거 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거 조작은 대부분 물리적인 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 쉽고 적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을 통한 조작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대규모 조작이 가능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선거 조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이런 최신 기술들도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부정선거 수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베네수엘라식 선거 조작 기법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 제기된 각종 선거 부정 의혹들 중 일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개발된 선거 조작 기법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이것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통한 선거 개입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베네수엘라나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원격으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는 국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히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정치범 석방과 국제 압력의 효과.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 정책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 정치범들의 석방이었습니다. 2024년 선거 이후 마두로 정권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대규모로 구금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고발하고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이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사들, 야당 개표 참관인들, 선거 부정을 폭로한 언론인들, 시위를 조직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인물은 로날드 맥도날드 로메로라는 이름의 야당 활동가였습니다. 그는 선거 당일 개표 과정을 촬영해서 부정행위를 증명하려 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과정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은 카를로스 코레아라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선거 부정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다가 구금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구금된 정치범들의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권단체들의 추산으로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감옥 환경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정치범 구금에 직접 관여한 베네수엘라 관리들에 대한 개별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전체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미국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도 도입했습니다. 군사적 압박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미 해군 제4함대가 카리브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콜롬비아와의 합동군사훈련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명확한 군사적 메시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리마그룹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동제재에 참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베네수엘라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압박에 직면한 마두로 정권은 점차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의 효과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정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2024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베네수엘라 정부가 13명의 정치범을 석방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2024년 선거와 관련해서 구금된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석방된 13명 중에는 앞서 언급한 로날드 맥도날드 로메로와 카를로스 코레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 야당 개표 참관인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석방 발표와 함께 마두로 정권은 이것이 국가화합을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압력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석방된 정치범들의 증언을 보면 트럼프의 압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방된 한 정치범은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들이 트럼프 때문에 너희를 놔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석방자는 마지막 며칠 동안 교도소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간수들이 갑자기 친절해졌고 대우도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모두 트럼프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석방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석방자는 미국의 압력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번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는 국제 압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도 더 많은 정치범들이 석방되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석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베네수엘라 감옥에 남아있고 마두로 정권의 근본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방된 정치범들도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보호관찰 상태에 있으며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구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석방은 트럼프의 압박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강력한 국제 압력이 권위주의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결론과 메시지. 미래 전망.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을 종합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나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안보, 글로벌 패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축인 안보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펜타닐과 마약 카르텔의 핵심 거점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마약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축인 글로벌 패권 측면에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남미에서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는 미국의 전통적인 영향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이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세 번째 축인 민주주의 수호 측면에서 베네수엘라가 개발한 부정선거 기술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수익이 마두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중국의 지원이 정치적 생명선 역할을 하며 부정선거 기술이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이 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폭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외교적 고립, 국제 공조 등을 모두 활용하는 다층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범 석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이런 다층적 접근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두로 정권이 국제 압력에 굴복하여 양보를 한 것은 더 강력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더 큰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명확합니다. 아직까지 마두로 정권 자체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약 밀매는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부정선거 기술의 수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고 압박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두로 정권이 계속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한다면 더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른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도 군사적 옵션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한 압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트럼프 개인의 정책을 넘어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향후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절실함이 큽니다.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마두로 정권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부의 동향이 중요한데 군부가 마두로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상황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치범 석방이 이루어진 것은 국제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내부의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문제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핵심적인 도전 중 하나입니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 기존 패권국가 신흥 강국의 경쟁, 국가 주권과 인권의 갈등 등 현대 세계가 직면한 주요 쟁점들이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접근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고 마두로 정권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국제 압력에 굴복하여 점진적인 민주화 과정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강경하게 버티면서 국제적 고립을 감수할 것인지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마두로 정권을 지원한다면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들이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마두로 정권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미국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명확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노력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언론 탄압, 정치적 탄압 등은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들이 서로 연대하여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있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형성한 권위주의 연합은 기존의 국제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단독 행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 문제는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구조 개혁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마두로 정권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민주화된다면 경제 재건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다음은 어디인가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트럼프는 비슷한 접근 방식을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바, 니카라과 등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들도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다른 곳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들이 해당 국가 국민들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압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명의 정치범 석방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이것이 베네수엘라 전체의 민주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문제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변화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포위한 진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